예, 지금부터 그 알랭드 보통의 그 불안 요인 중에 네 번째 이유, 그 능력주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순수한 저의 어떤 해석이기 때문에 제가 강요한다든가 뭐 종용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능력주의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불안에서 책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뒤에 그 불안을 해소하는 해법 중에 정치라는 카테고리 50페이지 되는 그 책도 되게 어렵지만 이 능력주의를 해석을 잘 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뒤에까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책은 읽을 둥 말 둥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 이유들, 평등이라든가 속물근성이라든가 사랑의 결핍은 책을 읽어보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이 능력주의란 자체가 굉장히 페이지가 길고 알랭드 보통의 주특기는 한 10페이지면 쓸 수 있는 얘기를 한 40페이지를 전개합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아는 것이 많아서 깜짝깜짝 놀랄 만할 정도의 우리의 그 지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면 역사, 철학이면 철학고 그 말하는 게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초도에 잘못 걸리게 되면 후반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멋있는 일식집에 갔습니다. 일식집에 갈 때 뭘 먼저 주죠? 스케다실만 있습니다. 뭐 멍게든 홍게든 뭐 옥수수 뭐 치즈에다 했던 이런 스케다시를 많이 주죠. 이게 마찬가지로 이 능력주의를 처음 읽다 보면은 너무 완벽한 배경을 설명하다 보면 그것이 스케다시가 너무 맛있어서 그걸 먹다 보면 진짜 우리가 비싸게 시켰던 나중에 정식 줄돔이나 무슨 그 돔 요리를 전혀 먹지 못하는 그걸 남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능력주의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인내를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또한 아마 독서 토론할 때도 다른 대목을 다 끊어놓고 이 능력주의 한 카테고리만 낳고 한번 토의를 하더라도 아마 한 10명에서 두세 시간의 논쟁이 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이렇게 통찰력을 가지고 이 능력주의가 우리 현대 사회에 모든 인간들한테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지 그거를 적시한 알랭드 보통은 대단한 어떤 그 사상가이고 철학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능력주의가 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가? 언뜻 들어보면 능력주의라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왜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은 관점입니다. 이 바라보는 관점, 이걸 먼저 염두를 두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 어떤 일단 지위가 높은 사람, 여기서 이치가 기본이라는 것은 지위라는 것은 남의 눈에 사회에서 만든 어떤 나에 대한 가치가 중요하냐 아니면 높냐 남냐 이런 거기 때문에 지위의 개념은 그 어떤 타이틀로 보면 안 되고 남의 눈에 의식되는 어떤 그런 걸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자들이라고 가난한 사람 또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지위에 가진 사람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 사회에서 그 사닥다리 밑에 있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집중력을 갖고 이해하게 되면 이 능력주의가 어떤 식으로 왜 나를 불안하게 하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옛날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랭드 보통의 옛날 얘기로는 옛날에 뭐 신분제가 있던 그 시절 아니면 귀족사회 아니면 세습사회가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세 가지 옛날 얘기를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부 계층에 있고 그 낮은 위치에 있더라도 전혀 불안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일단 가난한 자, 낮은 지위에 같은 사람도 쓸모가 있다. 이런 것이 부자나 그때 당시의 사회가 지위를 낮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관점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냐? 쉽게 말해서 귀족과 농민이 두 계층이 있을 경우에 물론 지배계급 신분사회겠죠. 그렇지만은 알다시피 영주나 기사나 이런 사람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뭐 정치를 하든 아니면 군인으로서 역할을 하든 이런 지위도 있지만 나머지 밥 먹고 사는 문제들, 벼농사니 이런 농사를 짓는 문제는 평민들이 졌죠. 그렇기 때문에 두 조직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 평민들, 농민들이 농사를 짐으로써 거기서 생산력을 갖고 이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결국 이 사회는 낮은 지위에 있는 농민들도 결국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천하다고 볼 수 있지 않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통념이 있었고 이때 당시에 부자들도 약간 지위상으로는 얕고
지위상으로는 낮고 업무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본인 스스로도 저 사람은 비천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부자로서, 내가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서 저 사람들을 내가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어떤 인간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견딜만 했다. 뭐 이런 얘기에 옛날 얘기 첫 하나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 가난하고 낮다. 가난하고 돈 없고 이런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왜 도덕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태어나면서 왕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고 탕에 잘 태어나면 영주 아들, 기사 아들,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지 그거는 누가 정해지지 않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 아주 똑똑하고 유능하고 비범한 사람도 평민이나 노예의 자식으로 나왔을 때는 신분 상승, 계층 기동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에 대해서는 뭐 태어난 게 잘못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났던 게 무슨 도덕적으로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의미가 이런 것들이 통념들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설사 비범하고 똑똑해서 성공을 못하고 부를 창출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저 사람이 그냥 잘못된 집에 가난한 집에 태어난 어떤 불운이지 운에 관련된 문제이지 이것이 그 사람의 그 평가하는 가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갖고 낮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 뭐 견딜만 했다. 이런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런 말이 과연 통용되고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면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를 잘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 귀족사회, 세습사회, 혈통으로 이어지고 태어나면서 부자고 태어나면서 귀족이고 태어나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귀족 사회에서 그 바라보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잘못 태어나갖고 나라를 들어먹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선조지, 인조지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나라를 임질해란 병자해란 일으키고 참 엉뚱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왕의 자식으로 태어남으로써 왕의 혈통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라를 운영하면서 나라를 들어먹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의 예를 들어보면 옛날에 서양 사람들도 이렇게 못마땅한 사람, 부적절한 사람들이 왕이 되고 아니면 귀족이 되고 영주가 돼서 이 사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것이 제대로 된 거냐,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제도를 말고 그런 걸 떠나서 뭔가 그 신분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떠나서 자기가 태어난 어떤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서 어떤 높은 위치를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줄줄줄줄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때부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능력주의라는 어떤 이데올리가 생긴 건 아닙니다. 단지 능력을 가지고도 배경 없이, 부모의 배경 없이, 부모의 상속 없이, 부모의 환경이 영향 없이 자기 스스로 태어난 기질과 성향, 노력으로서 성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냐는 이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이 바뀌는 과정 중에 사례가 몇 가지 나오게 됩니다. 그 사례가 일단 나폴레옹이 얘기하는, 나폴레옹이 그 운영했던 그 국가 체제에서는 굉장히 비천한 사람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자손들, 그 사람들한테 대학이라는 어떤 평등한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 사람이 성장하여서 나폴레옹 시대 때 관리가 되고 아니면 중요한 인물이 되는 그런 식의 삶이 이제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주의 시도가 되는 거죠. 또한 여기서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미국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것이 SAT라고 그 우리나라 수학 능력 평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 이 책에서 1920년도에 그런 제도가 도입됐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SAT의 근본적으로는 이유는 아버지 배경, 아버지가 귀족이든 아버지가 돈이 많든 아버지가 고급 공무원이든 그거 일체 관계없이 오직 자기의 능력, 재주, 지능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험을 패스했을 경우에 거기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그 훌륭한 교육을 받고 나서 사회에 나와서 자기가 그걸 가지고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성공하고 성취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체제들이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뭐 전혀 능력주의가 왜 우리를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 요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보면 귀족사회, 신분사회, 세습사회를 우리가
능력주의, 평등에 근거하여 능력주의가 돼서 스스로 성공하고 그런 건 좋은 거 아니냐. 이것은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능력주의가 문제가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이 능력주의로 인한 우리 현대인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 지금까지는 능력주의라는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능력주의라는 어떤 그 철학에 의해서 능력을 가지고 성공해야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능력주의라는 용어는 이거 우리가 쓰고 있는 능력주의라고 쓰는 만한 어원은 1900 책에 의한 겁니다. 제가 알아서 하는 게 책에 그대로 나온 걸 쓴 겁니다. 1958년 마이클 영이라는 영국의 정치 및 사회학자가 책을 한 권 씁니다. 능력주의자들의 등장, The Rise of the Meritocracy라고 하는 능력주의자들의 어떤 등장이라는 거다 책을 쓰면서, 그게 아마 보면은 1958년이니까 한 60년이 된 거죠. 60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맨 처음엔 그 별 볼 일 없는 이론이었지만 그게 서구 사회의 신자본주의, 물질 사회에 들어가면서 이것이 능력주의자가 우리를 바라보는 큰 틀이 돼버린 거죠. 그 능력주의가 사회가 움직이는 그 톡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 60년 동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능력주의자들이 능력주의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이유를 한두 가지 해보겠습니다. 그럼 왜 능력주의가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가? 일단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 관점이라 했습니까? 관점. 이 사물을 보는 관점을 차이나는 거죠. 이 관점에 무슨 차이가 있냐?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부자들이 이 지위가 낮은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능력주의의 사회 속에 그 무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관념이 보는 이 낮은 사람을 보는 관점.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왜 능력주의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능력주의자들은 자기 부모, 아버지, 어머니, 배경, 출신, 또한 그 어떤 부의 상속도 없이 순수하게 자기 재능과 기질로 실력으로서 성공한 사람을 능력주의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능력주의자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AT, 수학 능력 평가를 갖고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성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월스트리트라든가 아니면 경제, 관계에서 무지무지하게 평민들도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신분제에 감히 진짜 평민으로서 농사만 져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공부를 통해서 사회에서 자기가 성취를 하고 성공을 하여 부를 얻고 영향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다른 사람이 낮게 좋게 보는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면서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 알랭드 보통 얘기는 어떻게 바뀌었냐? 일단 돈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신분사회, 귀족사회, 세습사에서는 아버지, 엄마한테 받았던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졌다는 그 자체가 결국 뭐 내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왜 자랑스럽지 않냐? 네가 번 돈이 아니지 않느냐? 그건 니네 삐약하면서 어느 출생에 태어나서 네가 가졌던 것이지 너는 그거 네가 뭐 자랑할 만한 건 아니다. 너는 운을 좋아서 땡 잡은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이 능력주의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이 내 능력 갖고 내가 성공해서 내가 성취한 거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돈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나는 이 돈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챙겨도 나는 그 귀족사회, 신분사회처럼 내가 부끄러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돈의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 돈의 가치가 바뀌면서 그 사람들은 정당성을 부여를 하면서 스스로 어마어마한 재물과 돈을 축적하는데 전혀 부담감이나 부끄러움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물질주의, 물질이 만능하는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 물질주의 속에 사는 우리는 어떤 이유든 간에 정신적인 생활 이런 걸 갖다가 다 밀어두고 오직 돈에만 포커스를 하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자학하고 폄하하고 괴로움을 떨 수밖에 없으니 이 또한 불안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첫 번째 그 성공한 사람들, 능력주의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냐면 돈의 가치가 바뀐 것뿐만 아니라 봐라 나를. 내가 뭐가 있었냐. 난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내가 훌륭하게 내 능력으로 성공했는데 니네 지위 낮은 사람들도 나처럼 해라. 네가 나처럼 못하면 뭐 네 잘못이지 왜 내 잘못이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질게 지위 낮은 사람을 갖다가 이유 없이 모멸감을 주기 시작하면 모멸감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네가 재능이 있고 훌륭하고 똑똑하다면 네가 성공하여 성취하여 돈을 쟁취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간 다음에 네 자신을 증명하라.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열심히 살았고 능력이 성공한 사람보다 능력이 더 많을지라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거에 대한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비하하고 그러다 보면 괴로워지고 이렇기 때문에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되는 것이 알랭드 보통의 능력주의와 능력주의로 인한 어떤 현대인의 불안감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있습니다. 또 있냐면은 지금은 능력주의자들, 성공한 사람들이 돈의 가치와 지위가 낮은 사람을 평가하는 거에 따르면 이제는 다른 걸 또 보는 겁니다. 이 사회가 능력주의를 옹호하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게 어떤 60년 동안 세월이 능력주의라는 말이 생기면서 이 사회에 아주 뿌리가 깊게 대단한 어떤 그 이데올로기 같이 뿌리가 강하게 자리를 잡아 능력주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기서 능력주의자를 보는 사회자 그 관점들 사회들이 가난한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그 여기 보면 사례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마 그 이 책의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 111페이지 보면은 그 읽는 순간 화가 납니다. 야, 내가 이런 책을 읽고서 이렇게 기분이 나빠야 되나? 아니, 바로 그냥 이 책을 109페이지를 읽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일단,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는 옛날 얘기가 했지 않습니까? 빈자, 가난한 사람, 농민들, 나이가 지위가 낮은 사람들도 세상에 쓸모가 있다. 농사를 져서 생산물을 만들어서 다 같이 귀족이고 영주도 기사도 같이 나눠 먹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낮은 사람들도 자기 역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는데 지금 이 능력주의자들 속에 속해 있는 사회의 관점은 다른 거죠. 아니다. 빈자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도움이 된다. 부자가 쓸모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잠깐 얘기해보면 부자들이 돈을 만들어서 고용을 창출한다는 거죠. 회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용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책에 얘기해보면 2000년도에 통계에 의하면 노동력을 투자하는 모든 인간들의 90%가 어떤 사업체, 조직체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 창출하는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더 혜택을 많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더 효과가 있고 쓸모가 있다. 이런 생각들이 사회의 주류를 이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사회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진보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는 인간이라는 정글 속에서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호랑이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 이건 정당화시키는 거죠. 돈이 부자가 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인간 정글에 살아남는 호랑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또한 빈자,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 나약하고 그런 사람들은 좌절하든가 쓰러지든가 냅둬라. 자선이고 다 필요 없다. 배려가 필요 없다. 죽을래면 죽어라. 그건 이 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당연한 존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을 아주 혹독하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줍니다. 또 하나 여기서 그 앤드류 카네기가 카네기 잘 알지 않습니까? 돈 많이 그 카네기가 얘기하는 것도 이 사람도 굉장히 극도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자선을 하고 복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자기가 돈에 자선을 하는 모든 비용을 95%는 다 바닷속에 버려버리고 싶다.
이 얘기는 뭐냐? 자선은 다 쓸데없는 짓거리다. 왜 그걸 해야 되느냐? 진짜 재능 있고 실력 있으면 네 스스로 와서 성공을 해야지 왜 자선을 받고 남의 도움을 요청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돈을 내면서 우리를 이미 낮은 지위에 가난했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을 더 수치심과 모멸감을 줌으로써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얘기죠. 이 마지막 이 사례가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마이클 영, 그 능력주의자들의 등장이라고 했던 그 사람, 1958년에 쓴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옛날같이 네가 성공을 못하고 높은 지위를 못하는 것은 좋다, 운으로 볼 수 있다. 그때는 네가 계층의 이동 사닥다리를 탈 수 없는 신부제에 걸려 있다면은 내가 그건 인정한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고 평등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똑같은 조건에 있는데 네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네가 열등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 평가하는 어떤 이데올로기들이 60년 동안 지나면서 완벽하게 현재까지 그런 것이 능력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가 이 자본주의 물질사회에 지배를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이 능력주의가 초창기 때는 귀족사회에서 있었던 그 신분제라든가 세습을 타파하는 어떤 좋은 기능으로 장점을 가졌지만 이 능력주의자가 좋은 의미를 가졌지만 이 능력주의자가 능력주의라는 언어가 생기면서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부작용이 생겼던 거지. 어떤 부작용? 이 높은 지위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는 것이고 이 흘러가는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고 완전히 부정적이고 쓸모없는 잉여인간으로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낮은 지위 있는 사람은 물질로서 이미 부족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까지 포함해서 수치심감, 모멸감 또한 그거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한 자괴감에 우리는 이 능력주의의 패단, 능력주의의 쓸쓸한 피해자가 되어 결국은 우리의 그 괴로움을 만드는 거죠. 괴로움을 만들면 뭐가 생기느냐? 불안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알랭드 보통이 능력주의가 왜 우리 현대인한테 불안을 주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까지는 알랭드 보통의 불안에 대한 얘기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인사 총무를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은 타치 않은 부분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이 능력주의가 과연 올바른 기능을 하는가라는 것에 의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 베이스가 뭐냐? 부모의 배경, 부모의 출신, 부모의 자산을 물려보지 않고 나 스스로 내 능력과 기술로 성공하는 것이 오리지널, 예전에 있었던 능력주의의 기본 원칙인데 과연 현대가 살고 있는 것이 그런 능력주의에 의존해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지금은 이미 부자나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출신이나 배경이나 그런 어떤 재물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또 세습을 받아서 능력주의자가 되는 그런 시대가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어떤 불안감이 있느냐?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 그런 계층 이동이 전혀 안 되는 불안과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얘기했던 부모를 잘 만난 것도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부모의 능력이 새로운 능력주의자가 탄생할 수 있는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주의의 오리지널 정신과는 결여가 됐다. 여기서 왜 괴롭냐? 그런 부모의 능력, 부모의 출신, 부모의 배경으로서 내가 혜택을 받지 못하여 또 다른 능력자가 되지 못하는 데엔 괴로움. 또한 내가 어른이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런 부모로서 자식한테 그 좋은 환경을 자식한테 누리게 하지 못하는 그 자괴감 또한 현대인이 살아가는 또 불안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직장 생활인으로서 본다면 알다시피 요즘 사회에는 연공서열제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연공서열제가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직책을 승진하고 보상금을 받고 이렇게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바꿔서 모든 것들은
이 능력주의의 다른 말은 성과주의입니다. 실적주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실적을 내지 않고 가만히 버티고 앉아서 있으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승진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능력을 발휘해서 실적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쉽습니까? 다 비슷비슷한 실력 가진 사람한테 자기가 얼만큼 독특하게 뛰어나지 않으면 그 이상의 성과를 바라지 못할 수 있고 성과를 바라지도 못하고 승진에 좌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인간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과주의의 두 번째 문제점은 이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 퍼포먼스 리뷰, 쉽게 말해서 인사고과를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방법을 정당하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원래 인사고과 제도는 완벽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발휘하고 아무리 실적을 낸 우수 사원일지라도 자기를 평가하는 어떤 사람들, 특히 상사가 고춧가루를 뿌리고 악감정을 뿌렸을 때는 자기가 발휘했던 능력과 어떤 실력은 수포가 돌아가는 거죠.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어떤 부당함에 대한 우리의 불안함 또한 갖고 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현대인은 능력주의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능력주의, 성과주의, 실적주의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막 바로 도태고 그냥 바로 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시험 봐야지, 퇴근하고 공부해야지, 시험 봐야지,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자체 스스로가 이게 불안한 요인이 되고, 나머지 제가 생각하는 네 번째는 이 능력주의자에 근거한 어떤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 또한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주의, 자기네들이 요즘 보게 되면 되게 우스운 거 뭐냐면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하면 성공하라. 원래 성공은 비결이 별로 없습니다. 근면하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있다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 속에서 형성되는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단정 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최근에 그 자기 개발서를 보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을 못 한다고 하지만 그 사례가 너무 웃깁니다. 뭐 카네기가 나옵니다. 지금 뭐 주크버크 나옵니다. 빌 게이츠 나와. 뭐 스티브 잡스가 나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뛰면 성공했고 빌 게이츠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막 강요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능력주의자들이죠. 능력주의 성공한 거를 그대로 땁니다.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니네들이 봤니 그 사람을? 니네들이 뭘 안다고 주크버크가 어떻고 스티브 잡스가 어떻고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죠. 이거는 그 성공한 다음에 그 성공한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는 거죠. 그 사람하고 살아봤습니까? 뭐 한 달 동안 밥을 먹어봤어. 무슨 같이 잠을 자봤어. 그 사람 패턴이 어떤지 습관이 어떤지 지가 뭘 알아. 이런 얘기죠. 어떤 결정을 할 때 우유부단 이게 실패한 사람은 저 봐도 우유부단해. 이렇게 했지만 성공한 사람은 결단력이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은 실패하면 무모한 도전이라고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과감한 결정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온당한 방법이 아니다. 근데 그 자기계발서를 멋모르게 읽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했는데 저는 성공을 못합니다.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겨? 나는 도대체 뭐냐? 스스로 자학하고 비판하고 자기 혐오, 자기 비판을 하면서 나는 이 잉여인간이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 비하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괴로워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 알랭드 보통회의가 제가 별도로 얘기하고 싶은 능력주의와 실적주의, 그런 것, 성과주의가 얼만큼 현대인 직장인들을 아니면 젊은 청춘들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외롭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제가 숨도 쉬지 않고 얘기했는데 얼추 30분을 얘기했습니다. 중간중간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나 30분 넘으면 동영상이 끊어지겠고 됐습니다. 이상 알랭드 보통의 불안 중에 네 번째 불안 요인, 능력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30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불안의 요인, 불확실한 요인에 대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